토지주택공사 최하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조성원가 산정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조성원가 산정 실무에 대해 어떤 부분을 듣기를 가장 원하실까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성원가를 산정하실 일보다는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가 산정한 조성원가가 제대로 된 건가, 그리고 의구심을 해소하실 필요가 늘 더 많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성원가 산정된 결과를 보실 때 보면 되시는지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이나 계산 방식까지 설명을 드리면 강의가 굉장히 지엽적이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일단 조성원가의 개념과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성원가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가 적정성을 판단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실 조성원가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율구역 조성원가는 산정하고 나서 준공 시점에 가격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격 정산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듣기로는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토지를 어떻게 분양하는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이고 또 재미있는 정보를 드렸으면 한다는 이 강의 계획자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도 제가 첨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가가 어떻게 도입이 된 건가 그 역사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 LH가 당시에는 이제 토지공사, 주택공사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때 신도시를 분당, 일산, 중동, 삼본 이 등지에 많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주택 200만 호 건설 시대를 지나서 99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게 됩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분양가가 그 원가 연동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와 거의 비슷한 아파트 분양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와 그다음에 건축비를 합쳐서 그 분양가를 통제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99년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5구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제외한 전체 주택에 대해서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가 완전히 자율화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게 된 이유는 이제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약간 떨어지고 개별 수요자의 고급화된 취향에 맞는 주택 공급이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외환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기간에 계속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또 주택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부동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유동성은 풍부해지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덜 짓게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과도하게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화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보시면 98년 분양가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2.9% 상승을 하는 그런 굉장히 급상승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거의 연평균 10% 이상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언론이나 특히 시민단체에서 건설사가 지금 너무나도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사유화해서 향유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당시 참여정부에서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5년 12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그 토지 공개념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그러니까 즉 저희 LH 같은 공공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 내에서
8호 초과 공동주택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8호 제곱미터 이하에는 2005년 초부터 계속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공공택지 내에서 조성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서 그 분양가 상한을 산출하는 기준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서 산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택지비는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택지비 원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때부터 이제 택지 조성원가를 정확하게 항목으로 법제화해서 공개를 해라,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요거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지비 조성원가라는 것은 일반 이제 기업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원가는 사실 잘 공개가 되지 않거든요. 일반 기업체의 모든 제품의 원가는. 그래서 그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오히려 이 택지비 원가가 얼마인지 알게 되면 본인들이 누리게 될 프리미엄이 얼마인지가 더욱더 명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택지에 대한 청약 시장이 더욱 과열화될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공택지의 사용 목적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의견이 우세를 해서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택지비 조성원가 항목까지도 이제 법제화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택지개발 촉진법 안에 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이 돼서 항목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006년 3월 26일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택지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해서 지금 7개 항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06년 3월 24일 신설되기 이전부터 저희 공사에서는 이 항목에 맞추어서 이미 조성원가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관리하던 조성원가 항목에 거의 똑같은 그 항목으로 해서 법제화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경제자유구역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 택지 조성원가 항목을 구체화했는가? 2007년 5월 23일부터 이 빨갛게 줄친 항목, 이게 동일하게 똑같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이 개정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택지개발 사업지구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의 차이는, 택지개발에서는 조성원가를 계산을 했으면 공개를 해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이 공시의 원칙은 없습니다. 추정컨대 이 택지개발지구는 사실 그 법의 목적이 저렴한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그래서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한다, 이게 법의 목적이다 보니까 공시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송도에 계일사도 있었고 해서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조성원가가 개인 그 사업 시행자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그 측면에 더 가치를 두어서 조성원가 공시 원칙까지는 아직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그러면 일반적인 제품의 원가와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기업이든지 원가는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 자동차가 도대체 원가가 얼마일까?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제가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현대 도대체 얼마의 이윤을 내가 주고 타고 있는 건가? 정말 궁금한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원가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아이폰이 64GB의 경우에 가격이 미국 돈으로 749달러인데 그게 과연 원가가 얼마일까? 메릴 린치 증권사가 추정을 해보니까 원가가 234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진을 가지고 그 아이폰을 애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사실은 애플사가 우리 원가가 그래 니네 메릴 린치가 산정한 대로 234달러가 맞아 라고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라는 게 사실은 어느 부분까지 내가 쓴 돈을 원가화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은 그냥 그 해에 다 써버리는 돈으로 비용 처리할지,
그 기준이 누가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원가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이제 일반 제품의 원가를 자동차로 특정화해서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직접 제조 원가와 간접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로 분리를 해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제품 원가를 만들게 됩니다. 직접 제조 원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철판, 유리, 바퀴 해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정말 조립 공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임금, 그 다음에 간접 제조 원가는 이 자동차가 생산되는 라인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자면 그 공장을 경비하시는 분들의 임금, 간접 노무비, 혹은 그 라인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휘발유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휘발유를 구입하는 비용에서 간접 재료비 해서 간접 제조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장 밖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발생시키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무직 경영직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 판매비, 그리고 사무 근로자분들의 임금, 일반 관리비 해서 비제조 원가로 구성을 해서 이 자동차 한 대의 원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성 토지의 원가는 어떻게 구성될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와 자본비용으로, 이제 자본비용은 사실 간접비의 일부인데요. 따로 지금 여기서는 빼서 기재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비에 들어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이 항목은 일반 제품의 직접 제조 원가와 간접 제조 원가에 해당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 중에서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그리고 자본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은 일반 제품의 비제조 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본비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본비용은 쉽게 말해서 금융비용, 즉 자금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이자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반 제품에서는 이 자동차 생산할 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그 사채 이자에 대해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장기간이 걸린다 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자 비용은 그냥 해당 연도에 이자 비용 10억 원 손실 이렇게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막 이 재고 자산을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면 그 이자를 해당 자산의 원가로 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조성 원가도 마찬가지로 조성 토지는 그 조성하는 데 있어서 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투자비에 대한 자본 비용을 이 건설 자금 이자와 동일하게 원가화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건설 자금 이자 차이, 그냥 이자 비용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정리한 내용인데 원가는 조성 토지 원가는 이 일반적인 제품 원가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비용을 이 각 항목에 계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조성토지 원가는 사업 시작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 비용을 추정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상 제품 원가는 이 산정 방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래 비용을 추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정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회계상 제품 원가는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조성토지의 원가는 실제로 그 제품이 원가가 얼마야 하는 개념도 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잡는 것이 적정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그 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일반 제품의 원가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상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그 직간접 비용과 자본 비용을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미래 비용을 추정해서 산출한 추정 원가로서 공급의 기준 가격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언제 산정하냐? 조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하면 됩니다. 재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산정을 한 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이 변경이 되거나 혹은 수용 재결이 아주 큰 건이 나가지고 보상비가 크게 바뀐다거나 혹은 이주 대책이 현격하게 변한다거나 할 경우로 인해서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재산정이 가능하고요. 단 재산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을 해서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고 그 객관적인 자료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조성원가 산정했다고 해서 가져왔을 때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총사업비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보다 더 넘어가가지고 조성원가 산정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떤 기반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그것도 뭐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의 차이가 예상이 되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가장 근접하게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개발 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장기 임대 산단을 조성해야 하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했을 때에는 개별 사업 시행자별로 단위 개발 사업지구들을 통합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LH에서 이제 청라하고 영종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이 이제 인정을 해주시면 통합해서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원가 산정의 그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플로우화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먼저 이 비용을 집계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모는 총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총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을 나눠가지고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원가가 얼마냐, 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보는 게 결국에는 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총 유상 공급 대상 면적도 총 사업 면적에서 돈 안 받고 파는 땅 요거를 이제 빼줘가지고 유상 공급 대상 면적만으로 분모를 해서 이 단위 면적당 조성원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요 각 항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는 앞에 이제 아까 제가 플로에서 보여드렸던 항목 사업비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 사업비 부분 중에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는 실제로 비용이 얼마가 발생할지 이미 발생한 비용을 집계를 하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추정을 해서 그 비용 총액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용지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직접비로 뭐 용지 매입비, 뭐 손실보상비, 그다음에 각종 간접보상비, 그다음에 각종 용지 제세, 그리고 기타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용지 부담금은 용지 취득과 관련을 해서 그 형질 변경 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성비는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이렇게 쭉 해서 비용 넣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 비용, 그다음에 기타 공사비, 설계비, 뭐 측량비, 용역비 그밖에 부대 비용을 산정을 하면 되고요. 기반시설 설치비는 이제 각 개발사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도로, 뭐 상하수 처리 시설, 통신 시설, 그다음에 국계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 그다음에 다른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에 따라서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생태계 보존 협력금, 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등을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요 세 가지 항목은 저희 공사에서 이제 거의 뭐 20-30년 넘게 산정을 해오고 집계를 해오고 그다음에 이 조성원가 산정 방법도 저희 공사에서 기존에 산정해 오던 그 방법에 법을 반영을 해서 법제화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계 방식에 대해서는
뭐 거의 신뢰도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나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어디를 넣고 어디를 안 넣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정해 오신 내용 보실 때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지와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뭐 LH가 어디 이제 사업지구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지자체와 그냥 어떤 관계에 의해서 도서관을 설치를 해주겠다 하고 도서관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도서관 설치 비용을 여기 반영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법령의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인허가 조건으로 해서 개발 계획이나 시행 계획이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조성원가의 항목에 산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들어갔다면 과대 산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앞서 말씀드린 원가 집계에서 산정하는 항목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 설치비 한번 산정 예시로 그냥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용지 매입비, 지정물 보상비, 영업영농 축산어업보상비 여기 이제 뭐 주거 이전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용지 제세,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부대비용 해서 1조 7,700만 원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용지 부담금도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 해서 901억 원. 그 다음에 조성비도 쭉 항목 넣어서 1조 4,870억 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도 쭉 항목을 넣어서 9,310억 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최종 조성가 산정할 때 각 항목별로 집계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최종 사업비가 분자값 아까 말씀하신 분자값이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이 되는 표입니다.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앞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보여드릴 항목은 직접 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이 부분입니다. 요 네 개는 배부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율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비용이 얼마가 될까, 그 금액이 몇 조다 이렇게 집계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금액의 이제 직접 인건 비율, 판매 비율, 뭐 일반 관리 비율, 그 밖의 비용률 이렇게 류를 정해서 산정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해서 이 당해 개발 사업지구에 투입된 직접비,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그 다음에 이주대책비에 직접 인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은 산정 방식이 다 같습니다. 그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 인건비, 요 앞에서 산출한 직접 인건비를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에서 요게 다 이제 못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판매 비율, 일반관리 비율, 그 밖의 비용률을 곱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 이 비율, 이렇게 나중에 또 개발사업 시행자 산정하시는 거 보실 때는 이 비율을 어떻게 넣냐, 요거를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추 같은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금액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직접 인건 비율은 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평균액이 얼마냐 먼저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시행자가 최근 3년간 그 사업 시행자 전사적으로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비, 그러니까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 설치비, 이주대책비 얼마를 투입을 했냐 그거의 평균액 요걸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해서 직접 인건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판매 비율이나 일반 관리 비율, 그 밖의 비용률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비용률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 그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전사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고요. 이 재비용률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 시행자가 3년간 그 조성 사업을 하는데 돈을 얼마를 썼고, 그다음에 3년간 판매비나 직접 인건비, 일반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갔냐, 그 비율로 재비용률을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3년 된 회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개발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개발 사업 시행자의 경우, 그다음에 이전의 영업활동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개발 사업과 상이하여 배분율적이 적절치 않은 경우, 기타 배분율적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앞으로 뭐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신규로 아직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지구의 사업 시행을 위해서 뭐 새롭게 민간 투자 회사가 설립이 돼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은 3년간 운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외 경우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비용률은 고무줄 같이 적용을 어떤 한 해에는 0.7%, 어떤 한 해에는 0.7% 직접 인건비율 0.7% 적용했다가 그 다음에 재산정할 때는 조성원가를 다운시키고 싶어서 0.5%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배분 적용하실 때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에 재비용률을 재산정할 때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그 고무줄처럼 사업 시행자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최초 조성원가 산정한 것부터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배분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항목의 산정 예시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요 비용이고요. 그 비용에다가 예를 들어서 직접 인건 비율이 0.7%다 하면은 곱해서 요 금액이 나오면 요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판매비는 앞서 요 금액에다가 또 직접 인건비를 더한 것이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인건비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면은 요 금액을 넣어가지고 또 재비용률 판매 비율 0.2%를 곱해서 요 판매비 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개는 요 모수가 똑같습니다. 모수에다가 일반 관리 비율, 그 밖의 비용률 곱해서 이제 각각 일반 관리비, 그 밖의 비용이 계산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더 보셔야 될 것은 사업 시행자 자료 가져왔을 때 요거 비율 산정할 때랑 요거 비율 산정할 때 사실 이 판매비하고 일반 관리비가 한 회사 내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률 산정할 때 어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여기다가도 판매비다 해서 판매비를 산정할 때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일반 관리비다 해서 일반 관리비 산정할 때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 두 개는 절대 항목이 중복되면 안 된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산정을 했을 때 중복되는 항목을 가지고 막 중복 계상을 해서 비용률을 산정하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이제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 시행자의 막 재무제표까지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물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 항목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복잡한 이주대책비와 자본비용 두 가지 항목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을 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주자택지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 지급 혹은 주택특별공급 혹은 이주단지의 조성 이렇게 이주대책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주대책 대상자 되시는 분이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선택을 하면은 지급을 하게 되고 대부분 보상할 때 이주대책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거의 이거 선택하십니다. 왜냐면 이거는 비용이 그냥 뭐 일시에 한 몇천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가는 건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산정을 할 때도 이주자택지 공급 요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이주대책 비용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추정을 해서 조성원가 산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각각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분이 나 이주자택지 받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그 이주대책비가 발생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산출 가능한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는 이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자택지 공급 단가만큼 차액을 곱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손해보고 파는 금액이니까 요 손해보는 금액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주대책으로 제공하는 택지 면적을 전체를 곱해서 이주대책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주정착금이나 주택특별 공급을 하게 되면 이주정착금을 이제 실제로 지급한 이주정착금을 산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특별 공급으로 발생한 비용을 계산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조성사업지구 밖에 별도의 사업비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땅을 조성가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그 투입비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 즉 손실비용, 요거를 이주대책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택 단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요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 단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택이 공급이 안 됐다는 걸 가정을 해서 이주대책비를 포함하지 않은 조성원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 조성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이주자 택지에 들어가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이거를 이주대책 면적으로 나눠서 그 이주자 택지 면적 단위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얼마냐, 이게 생활기본 시설이 우리 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보상 차원에서. 요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액만큼이 이주택지 공급 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자분들은 요만큼 이제 땅을 싸게 받으시는 거죠. 땅을 싸게 받으시는 거고, 이제 그럼 요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항상 첨예한 이슈가 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분들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잘못 산정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로 항상 저희 공사하고 민감하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그 해당 사업지구에 설치하는 전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중에서 그 해당 사업지구의 유상 공급 면적 중 이주자택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그러니까 면적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주자택지 생활기본 설치비가 얼마인가 면적 비율로 계산을 해서 그것만큼 저희 공사가 빼고, 가격에서 빼고 이주대책 그 이주자 택지를 공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생활기본 설치비가 그럼 뭐냐, 항상 이제 첨예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는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처리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공사비, 용지비, 부담금, 요거를 다 합산한 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도로 만드는 데 공사비, 그다음에 상하수도 처리시설 공사비,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해서 시설 공사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나눠서 공사비 계산하게 되고요. 용지비는 사업지구 내 총 용지비, 얼마 용지비 아까 1조 7천억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그 용지비 중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요 시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비율이 총 전체 사업지구 면적 중 얼마나 되냐, 요 면적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제 총 용지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는 각종 용지 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요 시설 설치하는데 이제 부담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상하수도 분담금 등 요 해당 생활기본시설 설치 관련해서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요거 3개를 합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로 하고, 요 금액만큼 이주자 대책 받으시는 분들께는 빼고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게 결국에 저희 공사한테는 이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시인데요.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을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이렇게 해서 면적 산출했고, 그다음에 그럼 얘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해서 공사비, 용지비, 부담금 해서 공사비는 시설 공사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그다음에 용지비, 부담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설 공사비는 실제로 공사비 넣으시면 되고, 측량비는 그 해당 사업지구 안에 관련된 측량 비용에 요 생활기본 설치비가 차지하는 총 사업지구 대비 면적 요 비율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조성 관련 용역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사업지구에 소요된 조성 관련 용역 비용 중에서 해당 사업지구 면적 중 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율 계산하시면 되고요. 용지비도 마찬가지로 비율 계산하시면 되고, 부담금은 실제로 요 시설 설치하는데 부담한 부담금 비용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본 설치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주대책비는 이제 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이주자택지 면적이 만약에 10만 제곱미터면 전체 유상 공급 면적 중에서 요게 차지하는 비율 계산한 다음에 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해서 요 이주자택지에 들어가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얼마다 이렇게 비율 계산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단가는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조성원가를 한번 이렇게 산정을 한 다음에 그 단가에서 요 이제 제곱미터당 이주자택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면적을 구해가지고 요 차액을 구하면 이게 바로 이주자택지 공급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주대책비는 요 이주대책비가 없었다면 발생한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 공급 단가를 차감한 금액, 이만큼이 결국에는 저희 그 이주대책으로 인한 손실이니까 요거 차액을 계산을 해서 이주대책 면적, 총 면적을 곱한 금액, 이게 바로 이주대책비가 됩니다. 이주대책비가 조성원가 산정 요 단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비 산정을 하려면 조성원가 산정 작업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이주대책비 없다고 치고 한 번, 그 다음에 요 없다고 친 거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이주대책지 싸게 주느냐 계산해가지고 그 비용 한 번 해서 요쪽이 이제 최종 조성원가 산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까다로운 게 자본비용인데요. 자본비용은 당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해서 순 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본비용이 이 조성원가 내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적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도 제3자가 보시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고요. 나중에 보실 때 자본 비용률 얼마 적용했냐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자본 비용 산정 기간 정확하게 했냐 이것도 보셔야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 투입액의 누적액이라는 게 자본 비용 기간 산정 기간 동안, 즉 자본 비용은 사업 해당 사업지구 저희 청라를 예를 들면 청라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가 이제 사업 기간인데 자본 비용 산정 기간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상 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 그러니까 사업 준공일 말고 단지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만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 분기별 당해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순투입 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누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비용률은 자기자본비용률과 타인자본비용률을 합쳐서 자본비용률을 만들게 되는데, 자기자본비용률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에 최근 5년간 총 자본분의 자기자본 비율 평균, 그다음에 타인자본비용률은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 타인 자본 금액의 연평균액으로 나눈 것에다가 최근 5년간 총 자본의 타인 자본 비율 평균 이걸 곱해서 구하셔야 하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은 자기 자본은 납입 자본과 자본 잉여금 및 이익 잉여금의 합계, 그다음에 타인 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 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 이게 이제 지침상 정해져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요 자기자본 비용률과 타인자본 비용률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공시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에 조성원가 산정한 다음에 2005년에 조성원가 다시 재산정할 때는 2005년 걸 끌어다 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초에 사용한 자기자본 비용률과 타인자본 비용률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의 이게 기본적인 산정의 방식인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공식을 저희 공사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제가
총사업 면적에서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한 총사업 면적에서 돈 안 받고 파는 땅을 빼도록 법에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이런 것들. 그리고 완전히 공짜는 아니지만 공짜나 다름없다 이렇게 간주하는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 예를 들자면 학교용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가 조성원가의 뭐 30% 밑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런 땅. 그 다음에 존치 건축물 부지, 현황 보존지, 환지, 원형지. 그래서 존치시키는 건축물 부지는 저희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 조성원가 산정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고요. 조성하는 땅이 아니니까. 그리고 환지 같은 경우도 배제를 시키고 원형지도 이제 원형지를 빼라 이게 택지개발사업법에는 없는데 저희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형지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 때문에 원형지가 있어서 원형지도 저희가 조성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에서 아예 빼라고 지금 지침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 빼는 만큼 요 면적에 대해서 저희 사업시행자가 사실 받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아예 공짜가 아니고 받는 돈이 있는데 그 돈도 그럼 같이 빼라. 그 조성원가 비용에서 같이 빼서 니네 비용으로 없지 말아라. 그래서 요것도 존치 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존치 건축물 있으면 존치부담금 저희가 받거든요. 존치부담금도 빼라 돈. 그리고 원형지에서 받는 부분도 너네 그만큼 누리는 거니까 사업비에서 빼라 해서 사업비 차감으로 연결돼서 같이 항상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하고 총 유상 공급 대상 면적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상 당해 개발사업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을 빼고 무상 공급 간주되는 면적을 빼는데 무상 공급 간주되는 면적 이것도 항상 조성원가 산정하신 결과 보실 때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데 일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 약국,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외국인 유치원, 기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그래서 이거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에 의한 처분계획서상에 이 시설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고 조성원가에도 반영을 해 라고 명시를 했거나 혹은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해서만 무상공급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공급 간주 면적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법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무상공급 간주 면적 외에 이제 존치건축물 부지, 그다음에 현황보존지, 환지, 그다음에 부지조성공사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 원형대로 공급하는 면적, 원형지 이것도 면적에서 차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만큼 저희 사업 시행자가 뭐 존치부담금을 받거나 아니면 환지를 했는데 환지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환지 받는 분들이 땅 가치가 올라가거나 권리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받는 돈,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 이거는 사업비에서 차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위 면적 산정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사업 면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500만 제곱미터인데 무상공급 도로공원 녹지 광장 빼고 그다음에 무상공급 간주 면적 외국인 교육기관을 조성원가 30%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 부분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곱하기 0.7 해서 2만 1,000해배를 빼시면 되시고요. 외국인 유치원 조성원가 20%를 공급했다 했을 경우에는 1,000해배 곱하기 0.8 해서 800해배 빼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용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했으니까 무상 공급 간주하겠다 했을 때는 간주 불가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뭐 법상 정해진 시설도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랑 임의로 협의해서 한다면 조성원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존치 건축물 부지, 환지, 원형지 면적 있으면 무상 간주해서 이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사업 면적은 1,500만 제곱해배였는데 우산 면적 빼고 나면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은 거의 뭐 5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금액만큼 현금을 사업 시행자가 받는 부분이 있다면 차감
사업비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산정하셨고요. 여기도 이제 다 산정하셨으니까 요 금액에서 요거 면적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이제 조성원가는 60만 4,767원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산정은 이렇게 일단의 절차를 보셨고요. 가격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이후에 확정된 조성원가 기준으로 가격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가격 정산 예외 토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목적을 위해서 공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입법, 물류시설법,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법 요 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정산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가격 정산은 이제 준공하고 나서 조성원가 확정한 다음에 그 확정된 조성원가에서 분양할 때 적용한 조성원가를 차액을 구한 다음에 확정 공급 면적으로 산정을 해서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정산을 할 때에는 이제 그 실시계획 승인 기간에 장미 매수인에게 이 내역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정산은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게 조성원가가 만약에 올라갔으면 사업 시행자가 사실은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회수는 어렵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가 내려갔으면 사업 시행자는 돌려는 줘야 되고, 그런 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분양되고 나서 준공 다 됐는데 조성가 올라왔으니까 다시 돈 주십시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조성용지 공급 가격을 보시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주택건설용지, 그다음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상복합용지, 물류시설용지, 관광일학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거는 임대주택용지, 그다음에 산업시설, 연구시설용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 있고, 그리고 경제자유는 사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별도로 외국인 투자 유치 용지 포션이 큰데 외국인 투자 유치 용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대한 말씀은 이상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토지 판매나 마케팅 이쪽에 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사에서는 사실은 땅이라는 게 팔릴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게, 그래서 팔릴 수 있는 땅이라는 거는 토지 분양하시는 분들께서 토지 청약 받으신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 있는 땅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항상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가장 큰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장 수요에 맞는 토지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 조성 절차에 있어서 그 시장 수요 분석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토지계획 이용 계획 수립하거나 토지 공급할 때 둘 다 시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하고 나서 1년 후에는 그 재검토를 의무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토지 리폼 중간 검토제라고 하는데, 공급을 하고 나니까 어떤 땅은 전혀 안 팔린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재검토를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토지 리폼 중간 검토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토지 이용 계획 공급 계획,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 시 마케팅 계획도 같이 포괄해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물건 공고를 낼 때마다 현장에서 항상 토지 용도별 수요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팔린다. 전혀 안 팔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 했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그 토지 리폼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리폼 협의체를 상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투자 가치와 판매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가 얼마나 잘 팔리고 토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그 투자 가치를 누리고, 그리고 그 투자 가치가 있다는 땅이 결국에는 그 도시의 활성화와 그 도시의 어떤 그
자족 능력 그런 거를 가져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토지의 리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건데 토지 리폼이 필요한 이유는 계획 시점하고 판매 시점 간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게 되고 시장 여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측 오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급 시점에 지구 단위 계획들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 조정, 그 다음에 평균 평형 조정, 뭐 8호 초과를 6085로 바꾼다거나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상업 용지는 필지 합병, 광필지 분할, 용도 완화, 그다음에 블록형 단독이나 공공시설 용지도 뭐 용도 변경, 그다음에 필지 분할 이런 리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땅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토지이용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요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땅을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은 판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토지 리폼을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세대당 면적이 적정한가, 뭐 보행자 통로가 또 많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행자 토지에 가급적이면 많이 접하게 하는 그런 토지를 만들려고 테크닉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도로폭, 그다음에 주차난, 그다음에 상업 업무 용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배후시장, 차량 당연히 차량 통행, 보행자 통행, 그다음에 이제 각지가 여기는 아주 그 전망이 좋죠. 그래서 도로 보행자 도로가 2면 이상 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뭐 학교 정화구역, 녹지 반면, 그다음에 층고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팔린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더욱이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 토지 담당자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와는 다르게 경제자유구역은 일반 실수요자들은 항상 물어봅니다. 거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언제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물어봅니다. 거기 얼마나 많이 사람들 살고 있어? 그 내국인들 배후 시장이 있어?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같이 끌어주는 그런 투 트랙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배후 시장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 실수요자들한테 투자 가치를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발굴하는 데만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용지가 크고 수요자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적정한 투자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성이 있고 일반 실수요자들로 이제 지구별로 매수자 특성이 다 상이한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매수자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라지구는 인천 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다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화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느냐, 어느 시점에 공고를 효율적으로 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 투자 들어오나 보다 가자, 외국인 투자자한테 일본 실수요자 또 들어오나 보다 가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저희 사업 시행자의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산업경제처 투자유치단에 있는 최하영 차장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어려우신 그 질문 사항이나 혹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